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철도 마케팅, 정의와 7P 전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철도라는 좀 특별한 산업 환경에서 마케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이게 그냥 물건 팔고 광고하는 것 이상인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철도 마케팅만의 특징, 또 그 핵심 전략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철도는 단순히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운송수단? 그 이상이라는 거죠. 아, 운송수단 이상이다. 네, 고객과의 접점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꽤 복잡한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제조업하고는 좀 다른 아주 섬세하고 또 맞춤화된 마케팅 접근이 필요해요. 맞춤화된 접근이요? 네, 단순한 판매 전략 너머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마케팅하면 떠오르는 그 기본 정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흔히 필립 코틀러 정의 많이 얘기하잖아요. 개인과 집단이 타인과 가치 있는 제품을 창출, 제공, 교환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사회적 관리적 과정이다. 뭐 이렇게요. 네, 그렇죠. 아주 고전적인 정의죠. 근데 이 정의만으로는 철도 산업의 어떤 특수성, 이걸 다 담아내기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철도가 서비스 산업이라는 점이에요. 아, 서비스 산업. 네, 제품이 공장에서 딱 만들어져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제조업과는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철도에서는 그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직원들이죠. 네네, 영무원이나 승무원 같은 분들. 맞습니다. 그분들이 고객이랑 직접 얼굴을 보고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자체가 서비스의 핵심이거든요. 아, 과정 자체가 핵심이다. 네, 서비스 품질에 대한 책임도 바로 그 자리에서 느끼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철도 마케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말이죠? 뭐랄까? 철도라는 조직이 가진 자원들,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재무적 자원을 계획하고 동원하고 또 적용해서 네.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철도 자체의 이익 목표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과정, 이렇게요. 와, 훨씬 구체적이네요. 자원을 활용해서 고객 만족과 이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자원 활용 계획과 실행이 핵심인 셈이죠.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중요한 어떤 긴장 관계랄까? 그런 게 생기는군요. 어떤 걸 말씀하시죠? 바로 고객 만족과 기업의 수익성 사이의 균형 문제요. 아, 네네. 아주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마케팅하면 그냥 매출 극대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점이 저는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흔한 오해 중 하나죠. 왜 매출만 무조건 늘리는 게 오히려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걸까요? 특히 철도 같은 산업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이익 극대화 혹은 손실 최소화거든요. 이익 극대화 또는 손실 최소화. 네. 때로는 어떤 특정 고객과의 거래가 오히려 조직 전체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령 너무 낮은 운임을 계속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철도 시스템 전체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특별 서비스를 원한다거나 하는 경우죠. 아, 철도처럼 초기 투자 비용도 크고 고정 비용도 엄청난 이런 네트워크 산업에서는요. 단순히 빈 좌석이나 화물칸 채우겠다고 수익성 없는 거래를 계속하는 게 네.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 네트워크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당장 빈자리 채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케팅은 거래 조건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그 거래에서 손을 떼는 결정까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와, 거래 중단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네, 무조건적인 매출 증대가 항상 최선은 아닌 이유죠. 그렇군요. 단순히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파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케팅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도구들, 바로 마케팅 믹스, 우리가 흔히 7P라고 부르는 요소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7P 중요하죠. 이게 바로 마케팅이 단순 판매나 광고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촉진, 프로모션, 장소, 플레이스, 사람, people, 프로세스, 그리고 물적 증거, physical evidence. 7가지. 네. 이게 철도 환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제품부터 시작해보죠. 철도의 핵심 제품은 당연히 운송 서비스죠. 네, 그렇죠. 이동.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A에서 B로 옮겨주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어떤 것까지 포함되나요? 또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운행 빈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소요 시간, 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좌석 등급이나 객차 배치는 어떤지, 내부 인테리어나 청결 상태, 승차감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정 중에 제공되는 식음료의 질이나 종류, 또 역이나 터미널의 편의시설 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편의성까지. 와, 정말 많네요. 네, 고객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제품의 일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포장하고 또 그 표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렇군요. 핵심 운송 서비스 말고도 뭐 부동산 개발 같은 부대 사업도 있지만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이 핵심 운송 서비스에 집중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체계적인 마케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고 또 앞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화물 서비스의 제품은 또 그 특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 화물은 또 다르군요. 어떻게 다른가요? 운행 노선이나 빈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화주들, 그러니까 화물 주인들한테는 정시성이 생명과도 같아요. 아, 정시성.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 네,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운행의 신뢰도, 지연은 곧 비용이니까요. 그렇죠. 또 운송 중에 화물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되는 걸 막는 보안 수준, 그리고 화물 터미널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 네. 상하차 효율성. 그리고 요즘엔 고객의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문전 배송, 도어 투 도어 서비스 제공 여부도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아, 집 앞까지요? 네, 결국 여객 고객이냐, 화물 고객이냐, 각 타겟의 구체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그걸 제품 설계에 반영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 요소들을 정의하고 나니까 이걸 고객에게 어떤 가치로 제안할지, 즉 두 번째 P, 가격. 프라이스 문제가 중요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죠. 가격은 생산자하고 소비자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객 운임은 보통 거리에 따라 달라지고 또 장거리일수록 킬로미터당 단가는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체감률이라고 하죠. 아, 체감률. 그리고 서비스 등급. 예를 들면 1등석하고 일반석 혹은 침대 칸 요금이 다른 것처럼요. 네, 서비스 차등화에 따른 가격 차이죠. 정부가 상한선을 정하기도 하지만 철도회사 입장에서는 수요를 늘리려고 다양한 할인 전략도 쓰잖아요. 정기권이나 비수기 할인, 단체 할인, 학생 경로 할인 같은 것들이요. 네, 아주 중요한 가격 전략입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요. 그럼 화물 운임은 어떤가요? 화물 운임은 주로 무게랑 거리를 곱한 톤 킬로미터 단위로 계산하는데요. 아, 톤 킬로미터. 네, 근데 상하차 비용 같은 부가 서비스 요금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장거리 운송일수록 단위 운임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여객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여객 운임은 대부분 딱 정해진 요금, 공시 요금이지만 화물 운임은 공시 요금 외에 특정 대형 고객하고 개별적으로 협상해서 정하는 협상 요금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아, 협상 요금이요. 따로 정한다고요? 네, 주로 대량의 화물을 장기간 운송하는 계약과 관련이 깊죠. 이 협상 요금은 해당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좀 정부 규제랑 철도 회사의 어떤 상업적인 자율성 사이에서 좀 미묘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죠. 화물 요금이 여객보다는 규제가 덜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익성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남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 운임 협상이 중요하겠지만 이게 또 소규모 고객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아니면 요금의 투명성 문제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 어렵고 중요한 과제죠. 그렇겠네요. 자, 세 번째 P는 촉진, 프로모션입니다. 고객에게 우리 서비스를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는 모든 활동, 네, 프로모션. 광고, 영업사원, 홍보, PR 이런 것들이 포함될 텐데요. 자료를 보니까 철도산업 특히 화물 쪽에서는 과거에 이 촉진 활동이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다고요. 네, 그랬던 경향이 강합니다. 심지어 영업 인력마저도 신규 고객 발굴보다는 그냥 기존 고객 관리나 주문 처리 같은 좀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거 실적 부진하고도 좀 관련이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정말요? 과거 철도의 영업 조직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그냥 들어오는 주문 처리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았어요. 시장을 세분화해서 특정 산업 분야나 고객 유형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노력도 부족했고요. 전문성 부족. 네, 심지어 여객 부문에서는 별도의 영업 인력 없이 그냥 역 창구에서 단순히 표 파는 수준에 머무른 경우도 많았죠. 아, 그랬군요. 이건 당연히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어렵고 또 경쟁 운송수단, 특히 도로 운송의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을 수 있습니다. 하긴 가만히 있으면 뺏기겠죠. 그렇죠. 앞으로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목표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영업활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고나 홍보 같은 다른 촉진 수단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요. 과거에는 뭐 예산 문제나 광고해봤자 얼마나 효과 있겠어 하는 좀 회의적인 시각 때문에 통합적인 캠페인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네, 그런 인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겠죠. 네, 도로 운송과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안일한 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촉진 활동에 대한 예산 투자도 늘리고 단순히 광고 내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승객 설문조사나 판매 데이터 분석 같은 방법을 통해서 캠페인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질 겁니다. 효과 측정과 효율성 극대화 중요하겠네요. 자, 네 번째 P, 장소, 플레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소, 유통이죠. 흔히 장소하면 기차역이나 화물 터미널만 딱 떠올리기 쉬운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장소는 고객이 철도 서비스에 접근하고 또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접점을 의미합니다. 모든 접점. 네, 본사나 지역본부 사무실, 예약센터는 물론이고요.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우리 서비스를 판매하는 호텔, 여행사, 그리고 화물 운송 주선업체, 소위 포워더라고 하죠. 아, 포워더. 네. 그들의 사무실이나 터미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유통 경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 유통 경로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훨씬 넓게 이해가 되네요. 네, 특히 직접 운영하지 않는 외부 유통 채널, 예를 들면 여행사나 화물 운송 주선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점이 있는 걸까요? 네, 이들 외부 채널은 철도회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유용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네, 여객의 경우 여행사는 다양한 여행 상품이랑 결합해서 철도 이용을 촉진할 수 있고요. 그렇죠. 패키지 상품 같은 거요? 맞습니다. 화물의 경우는 운송주선 업체가 여러 화주의 물량을 모아서 대량 운송을 가능하게 해주죠. 아, 물량을 모아준다. 네, 철도회사가 직접 모든 고객을 상대하는 데들은 비용과 또 혹시 모를 신용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도 더 넓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비용도 줄이고 시장도 넓히고. 그렇죠. 이들은 일종의 도매상 역할을 하면서 판매 규모를 키워주고 때로는 철도역까지의 집하나 배송 연계 서비스 또는 보관 서비스까지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 부가 서비스까지.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외부 채널과의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 성과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섯 번째 P는 사람, 피플입니다. 네, 사람. 인적 요소죠. 서비스 산업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철도에서는 특히 그 무게감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직원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비스 전체를 경험하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딱 마주치니까 아무리 최첨단 열차와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고객이 만나는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그 고객의 경험은 최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반대로 직원의 어떤 따뜻한 응대 하나가 불편했던 여정을 아주 좋은 기억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경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부터 시작해서 열차를 운행하고 선로를 보수하고 표를 판매하는 현장의 최일선 직원까지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즉 고객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내재화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고객 중심적 사고를 갖춰야 한다. 네, 이건 단순히 구호로 외칠 일이 아니라 조직 문화로 깊숙이 뿌리내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직 문화로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솔선수범이 중요하고요. 모든 직원이 고객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건 참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수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대규모 철도 조직에서 이걸 실제로 구현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단순히 교육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렇죠. 채용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인력을 선발하는 것, 성과 평가나 보상 시스템에 고객 만족도 기여를 반영하는 것, 현장 직원에게 고객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 등등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 중심적인 행동이 실제로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또 보상받는 자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정과 보상, 중요하네요. 자, 6번째는 processes입니다. 네, 프로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나 방식을 의미하겠죠? 철도의 운용 프로세스는 170년이 넘는 긴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끊임없이 진화해왔죠.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고객의 공장이나 창고까지 연결된 전용 선로, 사유측선이라고 하나요? 네, 사유측선. 거기서 화차를 하나하나 모아서 열차를 만들었는데 요즘엔 도로 운송의 문전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주요 거점 터미널 간에 대량으로 운송하는 블럭 열차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바로 그 프로세스가 고객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객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만약에 화주들은 소량의 화물을 빠르고 또 자주 보내기를 원하는데 철도가 여전히 느리고 가끔 운행하는 대규모 블럭열차 운행 방식만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면받겠죠? 그렇죠. 아무리 운임이 저렴하다고 해도 고객은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우 철도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예를 들면 소량 화물을 위한 전기 열차 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다른 운송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식으로 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합니다. 프로세스를 바꿔야 하는군요. 네. 결국 이 프로세스는 철도 서비스 제공 방식의 핵심이고요.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영 효율성과 고객 만족 사이의 최적점을 찾아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하는 영역이죠. 마지막 7번째 P는 물적 증거, physical evidence입니다. 네, 물적 증거. 이건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단서들을 의미하겠죠? 맞습니다. 철도 서비스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서비스니까. 그래서 고객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는 걸로 판단한다. 네, 예를 들어 기차역 건물의 디자인이나 내부 공간 배치, 길을 쉽게 찾도록 돕는 안내 표지판 같은 것들이 고객에게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여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줘야 합니다. 네. 또한 승강장,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수화물 보관시설, 또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타는 환승시설 등이 깨끗하고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느껴지도록 잘 관리되어야 하고요. 청결, 편의, 안전 중요하죠. 네, 열차 내부의 청결도나 좌석의 편안함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고객이 해당 철도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 고객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여기서 중요하게 대우받고 있구나, 내 필요가 충족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적 증거의 역할이죠. 자, 이렇게 7P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마케팅이란 결국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기업의 수익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금 살펴본 이 7P라는 도구들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조합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요. 마케팅 부서나 영업 부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열차 운행 스케줄 짜는 운영 부서나 선로나 차량을 유지 보수하는 기술 부서 같은 곳들도 네. 자신들의 업무가 결국 제품의 품질, 프로세스의 효율성, 물적 증거의 상태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마케팅 역할을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가 마케팅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모든 마케팅 관리 활동을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틀이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도표 2-1을 개념적으로 설명드리자면요. 네, 그 도표? 가장 안쪽 핵심에는 목표 고객의 욕구와 필요, needs and wants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해야 하죠. 고객 니즈가 중심이다. 네. 그 다음 층에는 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들, 즉 방금 살펴본 7P 믹스가 자리하고요. 네, 7P. 그리고 이 7P를 효과적으로 조합하고 실행하기 위한 마케팅 관리 시스템이 그 바깥을 감싸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 시스템이요? 네. 여기에는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짜는 기획, 기획,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실제 활동, 오가니제이션, 임플리멘테이션, 실행, 성과를 측정하고 피드백하는 통제, 통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뒷받침하는 정보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아, 그러니까 고객 니즈 파악부터 시작해서 7P 전략을 수립하고 이걸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관리 시스템이 있다는 거군요. 마치 회사의 운영 시스템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 쪼있나요? 이 모든 내부적인 활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외부 환경이요. 네, 바로 안쪽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시 환경 요인들이 있습니다. 미시 환경,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 우리에게 분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suppliers, 우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연결해주는 마케팅 중개자, intermediaries, 아까 말한 여행사나 운송주선 업체 같은 곳들이죠. 네네. 그리고 우리와 직접 경쟁하는 경쟁자, competitors, 예를 들면 다른 철도 회사나 트럭, 버스, 항공사 같은. 경쟁자. 그리고 우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인 공중, publics, 지역사회, 정부기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공급자, 중개자, 경쟁자, 공중. 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우리가 통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시 환경 요인들이 있습니다. 거시 환경, 이건 어떤 건가요? 인구 통계적인 변화나 경제 상황, demographic, economic, 예를 들어 고령화나 경기 변동 같은 거죠. 네. 또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나 환경 문제, technological, physical, 자율주행 기술이나 기후변화 같은 거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나 법규의 변화, political, legal.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 변화, social, cultural 같은 것들입니다. 와,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미시 환경, 거시 환경까지. 네, 따라서 성공적인 철도 마케팅 전략은 내부 역량, 즉 실피나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 요인들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려해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게 큰 규모의 글로벌 철도 기업이든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철도 회사든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철도 마케팅이라는 것이 단순히 표를 팔거나 광고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정말 복잡하고 전략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죠. 서비스 산업의 특성, 특히 철도라는 네트워크 산업의 맥락 속에서 7P 전략을 어떻게 정교하게 조율하고 또 고객 만족과 기업 수익성 사이에서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의 틀, 특히 7P와 환경 요인을 고려하는 이 접근법을 이해한다면 비단 철도뿐만 아니라 항공, 호텔, 병원 같은 다른 복잡한 서비스 기업들을 바라보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시각에 갖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적용 범위가 넓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논의에서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요구 충족이 프로세스나 사람, 물적 증거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밀접했죠. 그렇다면 마케팅 부서를 단순히 기업 내 여러 기능 부서 중 하나로 취급하는 현재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네. 고객 중심의 마케팅적인 통찰, 인사이트라고 하죠. 이걸 열차 운행 계획이나 시설 투자, 인력 관리 같은 기업 운영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근본적으로 통합하려면 내부 조직 구조는 과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와, 조직 구조의 변화까지. 네, 단순히 마케팅 부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조직 전체가 마케팅적인 사고를 자연스럽게 내재화하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정말 고민해 볼 만한 문제네요. 오늘 철도 마케팅의 세계를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